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연예인 김희철 씨가 방송에 나와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유명해진 바로 이 작품의 유행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녕하살법 받아치기라든지 틱톡을 기반으로 유행하는 제로투댄스처럼 서브컬처 기반의 밈이 대중에게 스며들어간 선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컨텐츠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 이전 영상으로도 말한 바 있죠? 이세계물이랑 두 번째, 바로 아이돌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해볼 이 작품이 아이돌물이라는 장르의 유행을 열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젠카이노 러브라이브, 뮤즈에 이어서 아쿠아, 니지동, 그리고 리에라까지 어덧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러브라이버를 만들어낸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브라이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러브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는 모바일 게임이 원작이다, 누구는 애니가 처음이다, 또 누구는 아이돌과 그 음악에서 시작됐다 등등 의견이 분분하죠. 사실 러브라이브는 스쿨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업들이 모여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선라이즈, 음악을 만드는 란티스, 스토리와 컨텐츠를 만드는 전기영문고의 GS 매거진까지 이렇게 세 곳이 힘을 합친 프로젝트였죠. 특히 GS 매거진은 이전 시스터 프린세스를 비롯하여 독자 참여형 컨텐츠를 만들어본 경험을 10분 살려서 러브라이브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세 기업이 힘을 합쳐 2010년 러브라이브 프로젝트는 신인 위주로 구성된 뮤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됩니다. 선라이즈에다가 란티스, 그리고 전격문고까지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회사들이 러브라이브와 뮤즈를 만들었다니 나오자마자 초대박이었겠네요. 인기도 엄청 많았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동 프로젝트라는 건 그럴듯했지만 초기 이 프로젝트를 유인할 요소는 거의 없었죠. 신인 위주다 보니까 멤버들의 인지도도 별로 없었고, 더구나 컨텐츠 업계에서 아이돌물 하면 아이마스, 아이돌 마스터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초기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했다고 합니다. 실제 2010년 여름 코미케에서 발매한 데뷔 앨범의 초동 판매량은 고작 434장, 실제 관계자가 구매한 양을 생각하면 사실상 망한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와, 솔직히 저였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었을 정도로 절망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프로젝트 관계자, 뮤즈 멤버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답이 온 걸까요? 2012년 1300석 규모의 라이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3년에는 애니메이션 1기가 방영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모바일 게임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 줄여서 스쿠패스가 출시되는데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러브라이브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컨텐츠로 자리를 잡게 됐죠. 자, 시간순으로 이제 겨우 데뷔하고 애니 1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선 러브라이브 연대기를 쫙 읊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간 1시간 넘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이번에는 러브라이브의 독특한 특징 이나 그들만의 매력을 찝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러브라이브 하면 애니나 게임도 매력적이지만 캐릭터 그 자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러브라이브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캐릭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뮤즈의 니시키노 마키는 병원 원장의 딸이라는 초금수저 캐릭터인데 공부도 잘하고 음악 콩쿠르에서 상도 받으며 작곡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캐릭터이죠. 이와 반면에 친구와 사귀는 것이 서툴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츤데레적인 모습도 있어서 친구들과의 에피소드에서 부끄러워하는 게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쿠아에서도 예시로 들어볼까요? 아쿠아의 크로사 루비는 언니인 다이아에 비해서 소심하고 심약한 성격인데요. 더군다나 조금만 당황해도 삐기하고 놀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니가 졸업을 할 시기가 되자 단순히 언니에게 의지하고 심약한 여동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나아가고 아쿠아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러브라이브 선샤인 더 스쿨 아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보우, 즉 선샤인 극장판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아쿠아 멤버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비가 1학년 대표로 이탈리아 로케이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또 아쿠아의 라이벌 멤버인 세인트 스노우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기존 멤버들과 다르게 자신도 다이아라는 언니가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의견을 줌으로 인해서 세인트 스노우가 난간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맡죠.
자,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 듣고 어떤가요? 이렇게 러브라이브는 공들인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작품의 스토리나 음악에 이러한 캐릭터를 녹여내기 때문에 컨텐츠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면 스토리에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러브라이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러브라이브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우도 핵심적인 요소죠. 러브라이브의 특징은 성우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우들이 러브라이브의 컨텐츠 그 자체라는 점인데요. 실제 성우들이 아이돌 그룹이 되어 방송 활동도 하고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때로는 캐릭터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성우들이 캐릭터에 진심으로 몰입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캐릭터가 성우의 영향을 받아 캐릭터성이 재구축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캐일치가 이뤄지는 컨텐츠가 된다는 점이 러브라이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캐릭터와 성우들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러브라이브의 핵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를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러브라이브의 명곡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라이브 공연인데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라이브 공연장에 온 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좋아하는 성우가 무대에 서서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명곡을 부르면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어요. 팬으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니, 한국에서 일본 공연을 어떻게 보러 가냐고요? 물론 큰맘 먹고 원정 가시는 용자분들도 있긴 한데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러브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라이브 뷰잉이라는 겁니다. 라이브 뷰잉은 영화관에서 실시간 위성 중계를 통해 원거리로 공연을 관람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처음에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막상 참가하면 영화관에서 신나게 공연을 즐기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또한 러브라이브 같은 경우에 콘서트 공연 장면 같은 것을 다 녹화를 해서 블루레이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죠. 이렇게 라이브의 매력을 하나둘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라이브 영상을 수집하게 될 겁니다. 또 러브라이브 하면 성지순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컨텐츠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팬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하는데요. 러브라이브 시리즈는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성지순례를 기획한 컨텐츠였습니다. 러브라이브의 아키하바라와 칸다묘진,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누마즈 지역, 니지동에선 오다이바 빅사이트를 성지로 만들었고요. 이번에 슈퍼스타에서는 시부야와 하라주쿠가 성지로 설정되기도 했죠. 특히 이 중에서 누마즈시의 성지와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도쿄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누마즈시를 성지로 설정하여 단순히 팬들이 놀이문화 정도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성지화 사례로 손꼽힙니다. 한 사람의 덕후로서 성지가 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보탬이 되고 그 지역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점이 아닌가 싶네요. 러브라이브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고 그 외 다양한 국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러브라이브는 좀 더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브라이브가 한국에 매우 친밀한 친한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처음 뮤즈의 마키역을 맡은 파일은 데뷔 초기 한국인 혼혈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호시조라 린 역할의 이다 리오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한글을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 공연을 하러 왔을 때 한국어로 능숙하게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었죠. 이게 단순히 뮤즈 멤버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쿠아의 치시마 요시코 성우, 코바야시 아이카도 한국 가수인 엑소나 샤이니를 비롯한 K-팝을 무척 좋아하고요. 쿠니키다 하나마루 역의 타카츠키 카나코도 트와이스,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를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아쿠아 덕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쿠아 멤버가 한국 사랑을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죠.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무엇보다 기쁜 점은 한국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들어온 에피소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이겠네요. 그렇다고 멤버들만 한국을 챙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러브라이브 프로젝트 자체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며 챙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다양한 아이돌 컨텐츠 중에 한국에 공연을 한 유의한 그룹이 전부 러브라이브에서 나왔다는 점만 봐도 러브라이브가 얼마나 한국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러브라이브도 자선 사업으로 한국을 챙겨주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대만에 비하여 공연이나 각종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덕질 불모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러브라이브가 한국을 챙겨주는 친화적인 면모가 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러브라이브는 한국 덕질업계에서도 큰 영향을 준 작품인데요. 2010년대 중반에 대세 컨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애니플러스는 러브라이브를 통해서 오프라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굿즈 판매, 라이브 뷰잉, 애니플러스
샵을 열고 공식 콜라보 카페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러한 활동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업들이었고요. 특히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무비 극장판의 경우 심야 애니로서는 드물게 1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2010년대까지 심야 애니 극장판 최다 관객 수를 모은 작품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 깨게 되죠. 더구나 러브라이브 극장판이 흥행을 하면서 많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상영을 할 기회를 얻게 됐고요. N차 관람과 특전 마케팅이라는 오타쿠 애니메이션 특유의 마케팅 문화가 한국 정착하게 되기도 했죠.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프로젝트 2010년에 시작하여 소녀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도 어느덧 1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브라이브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만큼 앞으로도 많은 작품과 팬들이 자리잡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은 아쿠아 월드 러브라이브 아시아 투어 2019에서는 땡큐 프렌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러브라이버가 남긴 글귀를 발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러브라이브에, 정말 좋아하는 아쿠아에게, 친애하는 러브라이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있어. 이상으로 다큐멘터리의 융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